안녕하세요. 제9회 한국 미디어 패널 학술대회 제4주제 미디어 자료 분석의 통계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모두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통계학과에 계시는 정병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울산대학에 계시는 이정복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개인별 생활 루틴을 활용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전수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금호공대에 계시는 장성봉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은닉 마르코프 모형을 이용한 패널 자료 분석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이동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한림대학교에 계시는 손영석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은 3시 20분부터 4시 35분까지입니다. 한 주제당 약 25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발표자께서는 약 15분에서 17분 정도의 발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 한 5분 정도, 그리고 혹시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그러한 질의된 내용을 가지고 한 5분 정도에서 한 주제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디어 패널을 활용한 도스 패널 자료 분석 이라는 주제로 시립대학교 통계학과에 계시는 정병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의 정병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자료의 속성이 자료의 속성이 도수 형태, 이제 셀 수 있는 도수 형태의 자료로 주어졌을 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차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패널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양적 자료에 대한 패널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제가 다루고자 하는 도수형 패널 자료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인과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인과 모형에서 반응 변수하고 설명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 도수형 자료에 대해서 패널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화 선형 모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수형 패널 자료에 대해서 도수형 반응 자료에 대해서 일반화 선형 모형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포화성 회귀 모형, 그 다음에 음양 회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패널 자료로 확장한 형태의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토의 과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패널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나타나 있는 데이터가 제가 이번에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걸쳐가지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어떤 개인이나 또는 국가, 기업에 대해서 반복 측정된 형태로 얻어지는 자료를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보통 패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인과 모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에. 그래서 인과 모형으로 이제 회귀 모형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반응 변수의 형태는 이 PC 활용 건수 같은 형태로 보게 되면은 영과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데이터, 셀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정규 분포를 가정한 회귀 모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모형 방법에 대해서 쭉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쉽게 종속 변수가 양적 자료, 즉 연속형의 형태로 측정이 됐을 때 사용하는 패널 회귀 모형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회귀 모형처럼 회귀 모형하고 비슷한 형태의 모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오차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개체, 반복 측정에 의한 개체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스팟, 연도에 따른 연도의 효과, 시간 효과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연도 효과와 시간 효과를 집어넣은 형태로서 나타나는 게 패널 회귀 모형으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패널 회귀 모형은 그 일반 선형 모형의 관점에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처럼 도수형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도수형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도수형 자료는 한 달 동안 병원에 방문한 횟수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고 한 번 갈 수도 있고 등등 0과 1 이상의 자연수의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료를 우리가 반응 변수로 썼을 경우에는 보통의 패널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론적 모형 중에서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거나 또는 음양 분포를 이용한 모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패널 데이터의 형태로서 주어졌을 때, 도수형 자료가 패널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기존의 패널 회귀 모형하고 유사하게 랜덤 효과를 가정하고 이제 분석 모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런 도수형 패널 자료에 대한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패널 조사,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에서 도수형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문지를 쭉 계속 추적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도수 형태로 주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도 사실은 약간은 좀 옹색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고른 게 어떤 거냐면 개인용 설문지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라는 거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조사는 그냥 단순하게 미디어 활용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20년 조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미디어를 PC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이제 나눠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반응 변수로 다뤘던 거는 2017년 이후에 PC 활용에서 활용 가능 건수를 이제 반응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게 되면 PC 활용 가능 건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설문지에서 봤을 때 PC 활용해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느냐, 또는 뭐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등등등의 어떤 그 문항으로 조사가 돼 있고 2020년까지 공통적으로 조사된 형태를 보니까 약 한 16개 문항 정도의 yes, no로 yes하고 no의 형태로서 나타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총 16개의 문항의 합을 이루게 되면 0에서부터 16까지의 카운트 형태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옹색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카운트 데이터의 형태로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어떤 PC 활용 가능 건수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보게 되면 먼저 제가 다룬 데이터는 60세 이상, 그다음에 80세 이하 패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PC 활용이 2020년도에 하나도 못하는 거, 16개 문항 중에서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대략 1149명, 대략 한 73%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총 16개의 기능을 모두 활용 가능한 사람은 25명, 약 한 1.6%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활용 건수 자료 같은 경우, 우리가 셀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화송 모형이나 또는 음양 모형처럼 도수 자료를 나타내주는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여기서 얻어지는 이 설문조사에서 yes, no를 다 더해준 형태를 도수 자료로 반응 변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 측면에서는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만 80세 이하, 그 노년층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60세하고 80세 사이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을 제외한 1572명의 자료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는 개인용 설문지에서 그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직업 유무,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매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여부 등 7개 변수를 사용했고, 반응 변수는 종속 변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활용 능력 중에서 PC 활용 가능 건수를 반응 변수로 삼았습니다. 즉, 그래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형태는 미디어 활용에서의 PC 활용 가능 건수, 이게 종속 변수고 나머지 변수들은 설명 변수의 형태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패널 자료를 모으면은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이제 도스 패널 자료의 형태인데,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를 그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 모형, 그러니까 보통의 회귀 모형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응 변수가 0과 양의 정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같은 모형 방법론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도수 자료에 대한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는 거는 반응 변수가 바이너리나 카운트와 같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인과 모형을 다루는, 그러니까 보통의 정규 분포를 가정한 회귀 모형을 확장한 형태의 모형을 이제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eneralized Linear 모델은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 변수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다음에 반응 변수, 설명 변수들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반응 변수하고 설명 변수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연결함수의 형태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어떤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 도수형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수형 자료는 우리가 셀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통계적 모형 중에서는 가장 많이 통계적 모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포화송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화송 분포를 이용한 회귀 모형을 포화송 회귀 모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반응 변수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그 연결함수는 이와 같은 로그 연결함수의 형태를 다르게 됩니다. 즉 포화송 분포의 평균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설명 변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로그 펑션을 사용한 로그 연결함수를 쓰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반응 변수의 평균하고 설명 변수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반응 변수하고 설명 변수의 관계는 익스포넌트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회귀 계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의 평균은 2의 베타배만큼씩 증가해주는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2020년 PC 활용 건수 데이터를 포화송 회귀 모형으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형태의 어떤 분석 방법을 쓰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쪽 그 점선으로 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부분인데, 보게 되면은 자유도에 비해서 여기서 이 밸류 값, 거기서 나타난 밸류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유도에 비해서 이게 밸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모형의 적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모형의 적합이 좋지 않아서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모형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인으로는 그 과대산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이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얻어지는 데이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를테면은 2020년도 PC 활용 건수 데이터 같은 경우도 평균은 1.5인데 분산이 18.58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하고 분산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 포화송 분포를 통해서 모형을 적합하게 되면은 적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의미양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의미양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양 분포는 포화송 모형에서 어떤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과대산포를 야기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해서 포화송 감마 형태의 어떤 모형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y의 분포를 보게 되면 y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고 정의하고, 그때 평균은 뮤가 되고 분산은 뮤 플러스 타우 뮤 제곱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타우가 디스퍼션 파라메타의 형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분산의 평균보다 큰 현상들을 모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형을 적합을 했을 때 왼쪽의 포화송 모형보다 오른쪽의 포화송 모형, 음양 모형의 적합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C나 BIC와 같이 모형 선택 기준을 이용해도 음양 회귀 모형의 적합이 훨씬 더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 결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는 패널 제로가 주어졌을 때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운트 데이터가 패널 제로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포화송 혼합 모형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YIT라는 거가 YIT 두 개의 첨자인데 I는 개체고 T는 타임이라고 정의했을 때 I번째 개체의 시점 T에서 얻은 발생 도수라고 했을 때 YIT는 포화송 분포를 가정할 수가 있고 그때 연결함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보게 되면 이거는 보통의 연결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회귀 모형을 포화송 회귀 모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 1이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각 패널 같은 경우 4번에 걸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개체별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모형 1은 그런 개체 효과를 무시한 형태가 되고요. 근데 개체 모형 2는 거기에다가 여기서 μi만큼의 개체 효과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μi에다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주면 이렇게 정의해주고 모형화를 해주면 이게 포화송 혼합 모형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포화송 혼합 모형의 문제점은 사실 근데 모스 추정을 위한 가능도 함수가 폐쇄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개체 효과, 포화송 분포에서의 개체 효과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줄 수가 있고요.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도수 자료에 대해서 아까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경우 포화송 모형보다는 음양 모형의 적합이 더 낮다고 그랬으니까 그 랜덤 성분으로 음양 분포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링크 펑션의 형태로서 그냥 설명 변수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이걸 모형 3이라고 존재한다면 이 부분도 개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체 효과항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이 μi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개체 효과를 집어넣게 되면 그 형태의 모형을 음양 혼합 모형이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수 패널 자료에서 주로 흔히 쓰이는 모형은 여기서 다뤘던 모형 2, 포화송 혼합 모형 아니면은 모형 4, 음양 혼합 모형의 형태가 될 거고요. 추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모형을 생각해 보면은 모형 1은 도수형 패널 자료에 대해서 랜덤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과대산포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포화송 회귀 모형이 모형 1이고 쭉 가서 모형 4가 랜덤 효과를 고려한 음양 회귀 모형의 형태니까 과대산포하고 개체 효과를 동시에 반영해주는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모형에서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적합 결과를 보게 되면 AIC하고 BIC가 모형 선택 어떤 모형이 좋은가를 나타내 주는데 모형 4의 AIC하고 BIC 값이 가장 다른 모형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 이 모형이 모형 4가 이 데이터, 이 도수형 패널 데이터는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도수 패널 자료에 대해서 그 포화송 혼합 모형과 음양 모형의 추정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포화송 모형과 음양 모형 약간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 결과하고 추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화송 혼합 모형은 산포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음양 모형은 산포모수가 1.451로 추정돼서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모형 적합 측면에서도 음양 혼합 모형이 그 포화송 혼합 모형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모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수 추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7개의 어떤 설명 변수 중에 잡을 제외한 6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형태가 나타났고요. 파라미터 형태로 봤을 때도 여기서 남자일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수입이 많을수록 등등 PC 사용 건수의 평균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PC 사용 건수의 평균이 대략 1.9배 정도 높아지고 연령이 1살 많아질수록 PC 사용 건수의 평균이 0.859배씩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파라미터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 게 음이양 혼합 모형에서의 추정 결과를 나타내 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룬 거는 도수형 패널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화성 혼합 모형, 그 다음에 음이양 혼합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거를 미디어 활용 능력 중에서 PC 활용 가능 건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도수 자료에 대한 혼합 모형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연구하신 내용이 포화성 모형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형을 가지고 적절한 모형 탐색하고 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울산대에 계시는 이종복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이정복입니다. 정병철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내용은 우리가 늘 그냥 평균 계산은 산술 평균 계산처럼 하는 도수 자료를 그리고 여러 번 반복 측정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대한 그 분석 접근 방법을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이 자료를 사용하는 미디어 패널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그 전에 그 정규 분포 따르는 그런 자료들, 연속형 자료들을 분석할 때는 걱정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버 디스퍼션에 대한 그 이슈입니다. 그냥 정규 분포가 있을 때는 이런 게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도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 측정하다 보니까 설명해주는 프레딕터가 타임 픽스드인 경우, 그 다음에 베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분석 가능한 그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모형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할지에 대한 내용 간단히 그리고 타임 이펙트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그 이슈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버 디스퍼션, 네, 과대 산포라고 하는데 그 포화송 분포에 전형적인 특성이 있죠. 포화송 분포는 타고난 게 평균이 람다고 분산도 똑같이 람다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정병철 교수님 히스토그램 드렸듯이 꼭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요 전제사항을 만족시켜야 포화송 분포를 쓸 수 있는데 자료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평균과 분산이 대략 같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산이 되게 커지는 그러한 현상, 그걸 우리는 오버 디스퍼션이라고 그러고 반대로요. 평균은 5인데 분산은 200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거를 언더 디스퍼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화송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내 자료가 오버 디스퍼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정병철 교수님 슬라이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체크를 못했는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체크해 보는 방법이 슬라이드 안에는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분석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보였던 요 정병철 교수님의 슬라이드 안에 있었는데 조 부분에 동그란 부분에 그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적절한 거고요. 1보다 되게 크면 과대 산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내 자료가 포화송 회기 또는 GLMM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거를 꼭 전제 상황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화송 회기 모형은 3점 되게 크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 회귀 분석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료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이 훨씬 더 낫겠구나.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버 디스퍼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다양한 그 것들이 있어서 그 추가되는 그 과대 산포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모형들이 일반화돼서 그 제너럴라이즈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음이양 분포의 특별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 정병철 교수님 마지막에 디스커션 파트에 그런 과대산포의 특성이 이게 그 익세시브 제로일 경우에 그런 다른 모형들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요 오버 디스퍼션에 대한 체크를 전제사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철 교수님이 그 예로 했었던 건 아웃컴 변수는 지금 그 PC 활용 가능 건수고, 이 설명 변수들은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면은 시간에 따라서 측정된 여러 번 측정된 프레딕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 픽스드 한 번 고정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 베링과 타임 픽스드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 되게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정병철 교수님이 그 하셨던 대부분은 타임 베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3번의 모형은요, 타임 이펙트를 모형에, 타임 포인트를 모형에 넣을까 안 넣을까에 대한 거입니다. 특히 타임 픽스드 그 코베리엠만 고려했을 때에는 이 자료, 결과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 포인트를 코베리에스로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평균적인 개념으로 시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다양한 코베리에스를 활용하는 그 측면들에 대한 판단들을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은 없지만 물론 이제 이정복 교수님께서 어떤 발표 자료에 대해서 코멘트라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 정도 그 발표에 대해서, 혹시 토론에 대해서 정병철 교수님께서 혹시 발언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얘기지? 마이크.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카운트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오버 디스퍼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모형으로 카운트 데이터는 포화송 모형, 포화송 분포로 가정한다, 포화송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정의해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그걸 좀 더 확장한 형태의 어떤 다양한 모형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번째나 세 번째는 한 번쯤 그 모형화 과정에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개인별 생활 루틴을 활용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계시는 전수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금호공대에 계시는 장성봉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전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개인별 생활 루틴을 반영한 초개인화 추천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모형을 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소개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 활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문제가
이 개인 3일간의 개인 다이어리 데이터를 어떻게 한번 좀 활용해 볼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고요. 15분간 단위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한다면 어떤 개인별 생활 루틴을 좀 고려해서 좀 추천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 발표할 그 내용은 다음 것 같은데요. 먼저 앞에는 이제 뭐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자료도 설명드리고, 이 자료 자체가 실제 해보면 굉장히 이제 큰 데이터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개인 데이터는 그 데이터 수는 작은데 X 변수가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시간 단위 15분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거의 10,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X 변수가 생겨서 실제 한번 처음에 적용을 했었더니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수를 더더군다나 해석의 이제 용이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변수 선택 방법을 통해서 유의한 변수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BSR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수 선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변수 선택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YDN 딥러닝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취향의 시대라고들 하죠. 그래서 사회인식, 그 취향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왼쪽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취향은 뭐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퍼센트가 94%처럼 현재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라고 이제 응답한 이제 사람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약 한 57% 이상이 보통 호불호가 이제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분야가 이제 돈을 쓰는 방법, 소비관 쪽에 이제 많이 꼽았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61%, 20%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돈을 쓰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취향을 파악해서 추천해 준다면 좀 더 소비를 좀 장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 보면 실제는 뭐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는 뭐 선택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이제 뭐 고객의 정보 같은 과거 행동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 뭐 콘텐츠 기반이랄지 그다음 뭐 혐오 필터링 그런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뭐 그걸 넘어서 개인화를 넘어서 고객이 처한 뭐 상황이나 맥락을 중시하는 이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지금 가기 시작하는데요. 광고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소비 중심이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카드 소비 증감인데 위에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소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쪽이 이제 오프라인 소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로 감소를 하고 있다. 특히나 10대, 20대를 보시면 굉장히 오프라인을 이제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온라인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이 온라인 그 소비 시대에 이 비디오 게임 문화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OTT 서비스인데요. 이 OTT 서비스는 뭐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뭐 접속 가능한 쉬운 접근성으로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실제 이런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런 게 이제 주도하고 있죠. 이런 비대면 OTT 서비스를. 이제 그리고 이런 OTT 서비스를 과거에는 이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위주로 했었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50대, 6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OTT 시장을 이제 끌고 있는 그래서 급성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에서는 이 OTT 서비스, OTT를 한번 추천을 해보는 거를 이전 개인 그 다이어리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추천을 좀 해보면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 자료는 이제 작년 거 2020년 그 데이터
개인 및 다이어리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작년 데이터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근데 워낙 그 변수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OTT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OTT 서비스 유형이 월 정액제 가입형인 사람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OTT 서비스 유료 결정을 이용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X 변수는 다음과 같이 개인용 설문지는 뭐 21개를 썼고요. 개인용 다이어리 설문지가 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수면 시간을 15분 단위로 이제 X 변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15분 단위였기 때문에 24시간이 총 96개 나옵니다. 그래서 96개 됐고 그 15분 단위로 어느 장소에 있는지 17개, 매체 어느 매체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연결을 했는지. 그래서 이 합치면 총 1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한 것보다도 이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명수가 줄어드는데 문제가 X 변수 10,000개가 넘어간 것 중에 모든 변수가 0인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다 삭제를 하고 Y 변수는 뭐 넷플릭스랄지 웨이브, 티빙 이 세 가지를 본다 안 본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제가 이제 관측치, 그래서 개인은 이제 총 297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줄여서 1111개의 X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M by P에서 스몰 앤 라지 P 형태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실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분석의 왜곡이 좀 될 것 같아서 명수를 좀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각 티빙을 본 사람들, 웨이브를 본 사람들, 그다음 넷플릭스 본 사람들 99명으로 다 맞춰서 총 297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희소 데이터라서 굉장히 좀 분석하는 도중에 외라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더 나은 분석이 뭐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개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패턴과 언제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모든 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이어리 데이터를 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OTT 서비스를 추천하는 게 이제 본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 해석의 또 용이성을 보기 위해서 전체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의한 변수만 사용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천 시스템에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몰 앤 라지 P의 시도 데이터에서 아주 성능이 우수한 BSR 방법을 제가 채택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SR의 모형은 베이스가 일반화 선형 모형이고요.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응 변수는 당연히 이양 데이터를 이제 반응 변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M by P에서 P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의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는 당연히 변수 선택 문제가 발생해서 변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벌점화 우도 방법하고 베이지안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벌점화 우도 방법은 라쏘랄지 리치랄지 이런 LS 넷이 있는데 이제 비교 차원에서 저는 이제 라쏘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 변수를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AIC하고 BIC만 가지고 보통 이제 최정의 이제 목적을 변수를 선택하는데 실제 스몰 앤 라지 P에서 그러니까 X 변수가 훨씬 데이터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AIC, BIC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한 이런 평가 기준이 Extended BIC라 해서 확장 BIC라는 EBIC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잘 맞는 형태에서 제가 쓰고 있는 것도 EBIC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이지안 방법으로는 라플라스 프라이어랄지 노멀 인버스 감마 프라이어랑 또 가우시안 프라이어 이런 거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라지 앤 스몰 P 경우에 이제 잘 들어맞는 그리고 그 모형 자체가 BIC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스몰 앤 라지 P라 해서 이제 P가 훨씬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썼지만 좀 더 이 모수를 좀 수정해서 만들어서 EBIC랑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의 이제 사분포를 만들어내는 BSR 모형이 이제 2013년도에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SR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이런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제 사분포입니다. 사분포 베이지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값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EBIC는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EBI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분포를 이용해서 이걸 최대로 만드는 그 변수가 최적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SAC 사운포에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SAMC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이제 로코트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SR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운포를 최대로 만드는 그 X 값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인데, 조금 단점이 이제 좀 변수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적게 선택하는.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해석이 좀 불가능한 거죠. 변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데이터 대부분 스파르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희소 데이터라서. 그래서 이제 최대값 갖는 변수 선택한 게 아니라 BSR을 하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MIS 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 MIS 가지고 그 FDR 즉 그 큐베를 통해 가지고 유의한 변수를 선택을 하는 방식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변수 선택한 게 이제 제가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은 이제 YDN 딥러닝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YDN 딥러닝 알고리즘은 그 와이드 선형 모델하고요, 딥러닝 모델 두 개를 이제 공동으로 훈련하는 건데, 와이드 선형 모델은 그런 뭐 콘텐츠 기반이랄지 현역 피터링 같은 그런 과거 데이터에 상관관계를 고려한 그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유저랄지 아이템과 아주 관련 있는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데이터 예측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딥러닝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딥러닝은 인베드를 이용한 심층 신경 방법을 썼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피처 조합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합쳐서, 이 장점을 합쳐서 성능을 극대화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이게 이제 뭐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처럼 왼쪽은 와이드, 오른쪽은 딥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 훈련해서 이제 추천해주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적은 결과를 보시면 이쪽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0.8이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수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 선택 방법을 쓴 것들이 이제 형성이 좋은데요. 특히나 BSR 방법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라쏘도 좋긴 하지만 조금 떨어지고요. 변수 숫자를 보시면 라쏘가 좀 굉장히 많은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BSR은 그보다 훨씬 적게 뽐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굳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보면, 티빙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티빙을 많이 보고요. 웨이브는 보통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웨이브를 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좀 시간이 많은 좀 자유로운 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넷플릭스를 많이 보더라라는 것을 좀 알아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학습 모델이 잘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좀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OTT를 아예 안 본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이 학습 모델을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이게 잘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하고 제가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유사성을 체크해서 아주 유사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몇 %가 이제 이걸 똑같이 보느냐 했더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사성 계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유사성 체크를 했더니 0.9 이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0.8에서 0.9도 좀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사도 계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건 계속 제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변수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지를 보면, 티빙이나 웨이브나 이 넷플릭스나 전부 다 BSR에서 선택했던 변수와 똑같은 변수들이 그룹핑이 돼서 아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을 보고, 좀 더 정확한 또 분석을 한다면 새로운 데이터에도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초개인화 그 시대에 이런 개인의 생활 루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준다 그러면 좋죠. 근데 워낙 희소 데이터라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해석에 위해서 BSR 방법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추천 알고리즘 워낙 많으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건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 초개인화 추천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호공대에 계시는 장성봉 교수님께서 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장성봉 교수입니다. 오늘 그 전수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토론 주제로는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로는 논문에서 아까 이제 다른 부분 다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와이드한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와이드 딥러닝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 개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의 좀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공신경망 기술이 되겠고요. 이 인공신경망은 뭐 실제로 이제 그 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 뉴런하고 시냅스가 연결된 이런 구조하고는 이제 전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구조를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저장 형태가 합쳐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기계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 값도 굉장히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값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값하고 출력값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노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간의 뉴런하고 비슷한 그런 메모리가 존재를 합니다. 요에서 처리가 돼서 인간처럼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사람처럼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입력층, 출력층,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뭐 층이라고 한다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입력층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은닉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이제 가중치 값이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표시를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결국은 학습을 했을 때 바뀌는 거는 요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값들이 결국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학습전 그림에서 보면 1-1번 노드하고 2-1번 노드 사이 0.1이라는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학습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1-1하고 2-1 사이의 값이 0.4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서 돌려버리게 되면 계속 가중치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가중치 값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요거를 좀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깁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류 역전파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출력값이랑 실제 데이터값, 정답값이랑 비교를 쭉 한 다음에 각각의 값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줘가지고 전체적인 오류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오류값에 각각의 노드하고 노드 사이의 가중치가 그 오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많은 오류를 기여를 했으면 가중치를 많이 빼주고요. 적게 오류를 일으켰으면 적은 값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신경망, 1950년대부터 이런 신경망, 기본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망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심층 신경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는 기본 신경망은 은닉층이 하나였었는데 심층 신경망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논문에서 사용한 구조는 2016년도에 개발이 된 심층 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에 사용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좀 더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까? 5분 정도 설명. 아마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예, 게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수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과거에 많이 쓰던 추천 시스템은 주로 이제 회귀 모델 기반, 그리고 과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많이 썼습니다. 즉, 과거 데이터라는 거는 추천을 할 때 컴퓨터가 인식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추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과거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화 능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와이셔츠를 산 사람이 구두를 사더라. 그리고 구두를 산 사람이 양말을 같이 사더라. 이런 두 개의 별도의 어떤 관계성을 이용을 해서 와이셔츠를 산 사람이 양말도 살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양말을 추천해주는 이런 시스템. 즉, 이행적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화 관계입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 기반에서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심층 신경관 기반에서는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반화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와이드 앤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 알고리즘이고요. 그 알고리즘은 이렇게 하나의 장표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와이드 기반 알고리즘하고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리고 와이드 측면에 있어서는 숫자를 사용하고요. 딥러닝 측면에 있어서는 문자열이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가되어 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와이드 앤 딥러닝 알고리즘이고요. 자, 요 그림은 요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전수영 교수님 논문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와이드 앤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명했던 그 저자, 개발자의 그 성능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와이드 앤 딥러닝 알고리즘은 결국은 구글에서 개발했고요. 이때 이제 실험을 할 때 구글의 앱 설치 기록 약 5천억 건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와이드 알고리즘에 비해서 약 3.9%의 향상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AUC라는 거는 뭐냐면 예측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개 예측했을 때 몇 개를 맞추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와이드가 0.716, 와이드 앤 딥러닝이 0.728. 의외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도가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지터브에 소스 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파이썬으로 구현이 돼서. 그래서 전수영 교수님 실험을 할 때 그 알고리즘을 다운 받아가지고 아까 그 초계인화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좀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코멘트? 네, 그러면 네, 저희들이 그 개인별 생활 루틴을 활용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전수영 선생님의 발표와 장성모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좀 더 코멘트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토론과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있었던 다른 3주제에 비해서 아마 수식이나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따로 저희가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적절한 참고 문헌이나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마지막 발표입니다. 은닉 마르코프 모형을 이용한 패널 자료 분석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이동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한림대학에 계시는 손영석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은닉 마코프 모형을 이용한 패널 자료 분석인데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이게 마코프인데 원래 마르코프 이렇게 써 있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파워포인터에 마코프라고 쓰면 빨간 줄이 나와서 마르코프라고 썼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연구를 왜 하는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은닉 마코프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간단한 분석 사례와 결론 및 시사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왜 그 은닉 마코프 모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냐면 최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구글 트렌드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그 최근 한 15년 동안 그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이런 4가지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쭉 그 구글 트렌드에서 살펴본 건데요.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검색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이들 관심 있어 하죠.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인간의 개입 없이 찾아내는 작업, 혹은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정확한 예측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뭐 극단적으로는 단지 이게 마케팅을 위한 그런 개념일 뿐이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론들,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학이라든가 그 전산학이라든가 혹은 수학과 같은 그런 계란적인 기법들이 모두 통합을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은닉 마코프 모형을 이제 소개를 하려는 그런 이유는요. 최근에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런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패널 자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은닉 마코프 모형이냐? 사실 그 패널 조사를 통해 이제 수집된 자료는 어떤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 조사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앞서 그 정명철 교수님이 이제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패널 자료라는 어떤 순차적으로 관찰된 어떤 특정 항목의 변화 패턴, 이 자체가 분석의 목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그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관찰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기계학습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은닉 마코프 모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은닉 마코프 모형을 이용해서 그 한국 미디어 패널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은닉 마코프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은닉 마코프 모형의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실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개념부터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제 그 확률적 그래프 모형의 대표적인 그 모형의 하나인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는 그래프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앞에서 왼쪽에 보시는 식을 보면 그 W, X, Y, Z라는 확률 변수들 간의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어떤 단일 변수와 혹은 조건부 확률의 어떤 곱수로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제 우측처럼 뭔가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어떤 노드와 노드 간의 그 관계들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개념인데요.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좀 더 이제 한 단계 특수한 케이스를 또 이제 다이나믹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한번 그 1차 마코프 과정을 따르는 그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1차 마코프 과정이니까 바로 전 시점에 있는 관찰값에 대해서만 그 의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T계에 순차적으로 관찰된 Y1부터 YT까지의 자료가 있다면요. 이들의 결합 확률 분포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각각의 시차에 대한 그 조건부 확률의 곱수로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왼쪽에 있는 그런 확률 분포 형태를 앞서와 같이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1차 마코프 과정을 따르는 시계열 자료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단지 어떤 특정 시점의 관찰값이 바로 직전 시점의 관찰값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어떤 그 오더를 높인다든가, 뭐 2차 마코프 과정, 3차 마코프 과정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모형이 복잡해지고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냐면 그 X라는 그런 변수들의 그 관찰되지 않는 은닉 변수들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동적 베이지한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관찰 변수 Y 외에 그 은닉 변수 X를 추가해서 은닉 변수들 간의 어떤 1차 마코프 과정의 마코프 과정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런 각 동일한 시점의 은닉 변수가 관찰된 변수에 설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X1, X2 이런 두 개의 시점이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이전 시점에 있는 어떤 효과들을 보다 간단한 형태의 모형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제 좀 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모형과 이제 은닉 마코프 모형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그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에 대해서 이걸 결합 확률 분포로 특정 시점에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요. 그 우측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최초 시점에 있는 그 초기 확률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각의 이제 조건부 확률 분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그 은닉 변수의 바로 직전 시점에 있는 것과 현재 시점에 대한 조건부 확률 분포로 나타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XT와 XT-1 거기다가 또 다른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XT라는 동일한 시점에 있는 그 은닉 변수와 그리고 YT에 대한 관측 변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간단한 1차 방정식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요. 여기서 이 은닉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를 모형할 때 이런 은닉 변수의 상태가 연속형이면 이 모형은 사실 잘 알려진 상태 공간 모형 칼만 필터가 되고요. 칼만 필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반면에 여기 있는 그 은닉 변수들의 어떤 상태가 이산형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닉 마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YT라는 관찰 변수가 뭐 연속형이든 이산형이든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닉 마코프 모형에서도 뭐 이산형, 연속형이 있는 거고요. 상태 공간 모형에서도 이제 이산형, 연속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YT 관찰 변수들이 어떤 특정 항목들에 대한 파이나이트한 공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경우는 이 은닉 마코프 모형 앞에다 파이나이트를 붙여서 파이나이트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은닉 마코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그 단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은닉 마코프 모형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자, 사실 그 은닉 변수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은닉 변수의 상태가 K계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그 모형, 분포 모형들에 대해서 어떤 XT-1과 XT에 대한 관계, 이것들이 이제 전이 확률 행렬이 되죠. 반면에 이제 은닉 변수와 관찰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방출 변수, 이미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은닉 마코프 모형의 추정 대상은 바로 여기 A와 C라는 전이 확률 행렬과 방출 행렬에 대한 이제 추정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닉 마코프 모형은 보통 그 최대 가능도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전후양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비터비 알고리즘, 뭐 EM 알고리즘 등등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그 은닉 마코프 모형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사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뭐 은닉 변수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혹은 혼합물 분포에서의 어떤 정확한 모수 추정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전이 확률이 그 항상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상태만 가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닉 마코프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그 분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그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보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한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쓰고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것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은닉 마코프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지. 사실 그 여기서 조사 항목은 약 이제 14개가 있습니다. 뭐 무응답 모름, 뭐 바이두라든가 뭐 안 쓰는 서비스도 있고 막 이런데, 그 가운데 이제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 조사가 되는데요. 2020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선택 가능한 경로는 12의 9승계가 됩니다. 각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이나 어떤 패턴들, 유사한 패턴들을 그 군집화하기 위해서 은닉 마코프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전체 자료를 사용해서 한번 그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분포들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그 최근까지 약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어떨까? 그리고 뭐냐면 매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 이 9년에 걸쳐서 모든 패턴들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쭉 과거에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 분석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정말 그 이런 서비스의 어떤 변화나 선택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은닉 변수, 관찰 변수 모두 그 다음 분포를 가정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태의 은닉 변수의 상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상태 크기를 변화해 가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모두 다 상태 크기가 4인 경우에 이제 BIC나 AIC가 가장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 변수의 상태의 수를 4로 고정을 시켜서 한번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닉 변수 상태에 따른 관측 변수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emission probability, 바로 방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관측 변수에. 그래서 보면 이제 상태 1과 그 상태 3 같은 경우는 특정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태 2와 상태 4는 보면 알겠지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요 하나만 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이 확률 행렬의 이제 추정 결과 보면 이제 상태 1 보면 이 대각 원소들의 그 값들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교해서 어떤 자신의 선택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상태 2와 상태 4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서로 이제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상태 3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 자신의 선택들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뭐 독립 변수를 포함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형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 은닉 마코프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분석 결과를 살펴봤는데, 이제까지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대부분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확한 통계적 추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 은닉 마코프 모형 같은 경우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제 패턴 자체를 어떻게 살펴보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패널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의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변화 분석에 사실 많이 사용하고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다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016년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서비스를 중단한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로 많이 옮겨갔는지, 혹은 서비스 이용 기간과 이벤트에 따른 어떤 뭐 고객의 로열티 같은 걸 살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패널 자료의 좀 조사 과정의 보완 필요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 응답을 받는데, 그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은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뭐냐면 그 무응답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은 그 조사 과정에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전에 그 서비스에 대한 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는 좀 응답을 안 하는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석의 결과가 좀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다 자기는 사용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사용하지 않은 거 사용한다고 해놓고 안 하다가 이제 응답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절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1820명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좀 패널 조사 과정에서 좀 사전에 이전에 응답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그 특정 시점에 응답 과정에서 좀 더 이 응답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그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인데요. 사실 이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래 여러 가지 패키지로 구현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패널 자료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앞서 이제 뭐 전수영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마지막 은닉 마코프 모형을 이용한 패널 자료 분석에 대해서 지정 토론해 주실 한림대 손영석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손영석 교수입니다. 패널 데이터에 HMM을 적용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논문을 받고 리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쭉 읽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그 AI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소셜 데이터 분야에서도 HMM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논문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HMM은 패널 자료에서 이제 적용하기가 꽤 좋은 그런 모델로 생각되는데요. 발표자의 지적에서와 같이 어떤 연속적인 행동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HMM을 통해서 그런 이면적인 추정이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발표자 지적하신 것처럼 이 HMM에서 제일 이제 문제점이 이 미싱 데이터의 처리,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모델을 돌리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패널의 그런 응답의 완결성이라든지 패널 구성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이러한 그 HMM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마케팅 전공자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존에 1960년부터 우리가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로열티입니다. 컨슈머 로열티라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으로는 충성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는 애호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호도라는 이 개념은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게 측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도대체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브랜드 로열티가 있다고 할 수 있냐, 소비자가 브랜드 로열한 소비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관련된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의 선택이라고 이제 이쪽 통계학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소비자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제품의 결정, 브랜드의 결정이거든요. 선택, 구매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구매에 대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HMM을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쭉 찾아보니까 최근에 그런 소비자의 태도적인 애호도라든지 behavioral loyalty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attitudinal loyalty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제 또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런 HMM을 통해서 몇몇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고 꽤 좋은 저널에도 이제 게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이동희 교수님의 시도처럼 뭐 패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구할 수 있는 스캐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케팅 쪽에 그런 로열티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시도를 하신 그런 이동희 교수님께 좋은 논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케팅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고 쪽에서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희 선생님 혹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의는 없었지만 특별한 얘기하실 게 있으면 딱 짧게 한 30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 세션으로 마련한 미디어 자료 분석의 통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디어 패널 조사는 2020년도가 11조 조사를 해서 약 4,300가구의 만여 명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 분야에서 이 패널 데이터가 차지하는 위치, 또 패널 데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디어 패널 조사는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이론적 연구에서도 많은 공헌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이게 주로 발표된 내용들이 주로 통계학적 관점에서 패널 데이터를 모형적으로 분석해서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었지만 결국 미디어 환경의 시간 경과에 따른 미디어 행태 변화 혹은 영향에 대한 혹은 개인 활동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오늘 세 분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런 패널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연구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본 네 번째 세션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문헌 같은 걸 활용하시거나 따로 좀 더 코멘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키스티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발표자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해주신 정병철 교수님, 전소영 교수님, 이동희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이정복 교수님, 장성문 교수님, 손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주제 미디어 자료 분석의 통계적 접근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